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 가지 금융로에서 학습을 하겠는데, 교재는 235페이지예요. 자, 235페이지 보시면 5장 부동산 금융론이다 소개되어 있죠. 사실 금융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 집에서는 출제 문항수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5일 동안 금융론 입학에서는 적게는 4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전에는 9문제 출제도 있는 겁니다. 그럼 학기는 총 40문제에서 9문제 이 출제수는 대단히 출제가 많이 되었다 할 수 있겠죠. 그만큼 학계에서도 금융론 이분을 어때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난 시험 좀 적은 문항이 나왔어요. 4문제지요. 4문제. 따라서 여론실 이번 시험은 더 많은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 5문제에서 6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어때요? 우리가 출제 예상된 한 문제는 학습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택담보대출 이야기 드렸죠? 이와 관련된 문제가 꼬박꼬박 출제됐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자, 1절은 부동산 능력 의유다서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인데,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우리 교재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흔히 우리가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융. 자, 그럼 금융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금 융통 이걸 줄여서 우리가 금융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금을 융통했을 때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돈 빌린 사람을 뭐라 표현하냐? 차입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차입자. 다음 돈 빌려준 사람을 대출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금융 이 파트에서는 누구 입장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차입자 입장과 대출자 입장은 반대가 되버리겠지요. 그래서 누구 입장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입자, 대출자 용어 자체가 정리가 잘 되셔야 되는 겁니다. 돈 빌리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차입자. 돈 빌리는 사람은 대출자다. 그럼 내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을 받았다는 이야기야. 난 뭐가 되는 겁니까? 차입자. 은행은 뭡니까? 대출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대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부동산 금융이다. 혹시 이제 금융은 뭘 얘기했습니까? 자금 융통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라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서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부동산 금융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먼저 토지 금융이라는 게 있고요. 토지 금융이 있고, 다음은 주택 금융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토지 금융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 되겠지요. 다음 주택 금융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다라는. 그럼 현실적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건 토지 금융일까요? 주택 금융일까요? 주택 금융. 그리고 우리 관심도 주택 금융이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주택 금융 관련된다 생각하시고, 토지 금융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주택 금융 여기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택 금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주택 금융이라서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주택 금융도 다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주택 소비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소비 금융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주택 개발 금융이다. 참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건데, 말 그대로 봅시다. 자, 주택 소비 금융에서는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누가 소비하는 겁니까?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수요자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소비 금융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는 가게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무주택 서민이 될 수도 있겠죠. 특히 무주택 서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실수요자가 주택을 소비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할 수 있겠죠. 또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준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때 좀 더
좀 더 용이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고자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주택 소비 금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돈 빌려주는 대출자 때서는 절대 그냥 안 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겠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주택을 담보로 할 때는 뭐가 돼버립니까? 주택 담보 대출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주택 담보 대출이다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벌써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얘기는 넓게 보면 그렇대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을 우리가 뭐로 표현했습니까? 저당 이렇게 표현했죠. 영어로 모기지. 더 많이 들어보셨죠? 모기지. 이거 우리말 번역하면 저당이에요. 그래서 주택 담보출은 주택을 담보로 한다. 넓게 보면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해서 우리가 저당 대부다 또는 저당 대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주택 소비 금융을 뭐라 표현합니까? 저당 대부, 저당 대출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이 같은 주택 담보대출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의 큰 특징이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대출에 비해서 만기가 어때? 길다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전 만기가 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표현하냐? 장기. 다음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대출에서 이자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다는 이야기예요. 낮다. 그래서 저리.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일반 대출에 비해서 만기는 길고 이자율은 낮다. 장기 저리라는 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주택담보대출 받는다는 이야기야. 그때 1억이란 대출금이 있겠죠. 대출금. 이 대출금은 나에게 일시에 들어옵니까? 분할해서 들어옵니까? 일시에 돈 달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금은 내가 일시불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금액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이럴 때 상환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환하는 방법도 열어야겠죠. 만기에 원금 1억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매 월마다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상환은 일반적으로 분할해서 상환하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만기가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분할해서 상환할 시 일반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주택 소비 금융이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택 개발 금융입니다. 주택 개발 금융은 말 그대로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급자다 할 수 있겠죠. 공급자다. 즉 개발업자, 건설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것은 공급자는 무엇 때문에 자금을 융통할까요? 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택 공급을 확대할 목적이다. 따라서 주택 개발 금융을 다른 말로 우리가 건축 대부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택 금융은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주택 소비 금융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주택 개발 금융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국 주택 금융은 수요자만 대상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수요자도 대상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택금융에는 특정한 정책 목적들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금을 융통시켜주겠다. 또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는 목적으로 자금을 융통시켜주겠다. 참 정책적인 목적들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주택금융은 시장 원리보다도 정책 원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대출 규제를 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 원리도 작용하겠지만 정책 원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금융은 일반 금융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흔히 특수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부동산 금융 이 자체가 특수 금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금융도 특수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음은 주택 금융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해서 우리가 뭡니까?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금융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항상 기능 나오면 우리 뭘 떠올리지 않습니까? 역할, 이걸 떠올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금융이란 이런 제도가 없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입하는데 총 5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총 5억이 필요한데 내 호수를 탈탈 털어보니까 3억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사고자 마음은 있지요. 그럼 사고자 마음이 있는데 구매력이 뒷받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안 되겠죠. 자, 이처럼 사고자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구매력만 뒷받침되면 언젠지 유효 수요로 전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잠재 수요다 또는 예비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때 이제 여하튼 이택을 취득하기 전 이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2억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어때? 내가 가져온 돈 3억 여기다가 대출금 2억 포함하니까 얼마 됩니까? 5억이 되는 거지요. 이때는 구매력을 갖췄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뭐가 되겠습니까? 유효 수요가 돼버렸다라는 거. 우리 배웠죠? 내가 사고자 마음도 있지만 구매력까지 겸비가 되면 유효 수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잠재 수요를 어떻습니까?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용어 정리 하나 더 합시다. 자, 주택 소요라는 게 있고요. 주택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인데, 자, 먼저 우리 생각합시다. 주택 수요입니다. 주택 수요는 결국 어때? 부동산 수요다. 할 수 있겠죠. 자, 부동산 수요는 잠재 수요를 의미했나요? 유효 수요를 의미했나요? 유효 수요. 왜?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니까 구매력을 필요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다 생각하시면 돼서 주택 수요도 결국 뭡니까? 유효 수요다. 그럼 자, 주택 수요는 유효 수요이기 때문에 어때? 구매력이 어때? 있어야 되겠죠. 좀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서 유효 수요다 할 수 있는 고소득 계층이 있다는 이야기. 이 사람 또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주택 수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자,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저소득계층도 주택에 대해서 최소로 필요한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해서 뭐라고 하신가? 주택 소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소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수요는 디맨드의 개념이 되겠고, 주택 소요는 니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통해서 보니까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우리 시험 이것도 출제되었어요.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는 동일한 의미다. OX, X. 잘못됐죠?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는 어느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주택 수요는 원래 있습니까? 구매력이 뒷받침돼서 유효수를 할 수 있는 중고소계층에 중고소계층의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은 주택 소요라는 것은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유효수가 될 수 없는 저소계층도 주택에서 최소 필요한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택 소요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벌써 이제 이처럼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한다면 참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유효수요가 될 수 없는 주택 소요, 이 부분을 주택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결국 유효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를 통해서 생각하세요.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함에 따라서 잠재 수요를 유효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주택 소요를 유효 수요인 주택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따라서 주택 거래가 어때? 활성화된다 할 수 있겠지요. 참 주택금융이라는 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참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이 자체는 주택 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주택금융이라는 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내 집 마련이 좀 더 쉬워진다는 이야기예요. 내 집 마련이 쉬워지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주거 안정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주택금융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 집을 좀 더 쉽게 마련하기 위해서
입주자 저축이다. 이 상품을 또 활용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입주자 저축 상품이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과거에 네 가지 했었어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종합저축이다. 이런 상품들 들어보셨잖아요. 네 가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통폐합되어서 하나로 운영이 됩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가입되었던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이 세 가지 상품들은 신규 가입은 안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도가 바뀌었지만 만기까지 유효한 겁니다. 이런 거. 다만 신규 가입은 딱 하나만 가능하다. 뭡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다. 이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것은 입주자 저축 상품이 있더라는 이야기. 일통에서 저축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통에서 주택 자금을 조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택금융이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냐. 사실 우리 배웠지만 주택금융은 수요자만 대상한 거 아니라 그랬죠?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주택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지요. 다음 주택금융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경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 경기 조절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택 경기가 보세요.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되겠죠. 부양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를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를 자극시켜야 되겠지요. 그럼 수요를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금융을 확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금융을 확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그럼 쉽게 주택금융 확대하는 게 뭡니까? 대출도 많이 해주겠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택금융을 확대함으로써 주택의 수요를 자극시킨다는 그래서 침체된 경기를 살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어요. 그럼 과열 경기를 연착륙시켜야 돼, 안정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를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를 어떻습니까? 억제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럼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을 축소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주택금융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 경기를 부양시킬 수도 있고 안정시킬 수도 있다. 경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금융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 경기 조절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런 데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 더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금 조달 방법인데 크게 우리가 먼저 두 가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분 금융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 금융 방식. 그리고 부채 금융 방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지분 금융이다. 자, 이건 뭐를 말할 것인가? 이제 지분을 매각하거나 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주식을 발행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게 바로 뭡니까? 지분금융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즉 지분금융을 위해서 발행한 증권이 있겠죠. 이 증권을 그래서 우리가 지분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분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뭡니까? 주식이다. 다음 부채금융이 있어요. 부채금융은 저당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합니다. 사채는 채권이에요. 채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채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부채금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채금융.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부채 증권이다. 부채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뭐가 됩니까?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이다. 자, 다음 이제 이처럼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두 가지 보는데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중간 성격을 지닌 자금 조달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총칭해서 우리가 메자닌
매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매자닌 금융은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 자금 조달 방식을 총칭한 표현이다 생각하시고, 매자닌 굉장히 낯선 용어일 겁니다. 이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인데 여러분 아마 이런 건물 좀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건물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예, 건물인데 1층에 층고가 아주 높습니다. 1층에 층고가 높아서 이때 여기 계단이다. 이 계단 쭉 올라가서 이제 여기 이처럼 계단 올라가서 여기에 난간 있어. 난간 잡고 아래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건물 보셨잖아요. 보셨죠? 네, 이때 여기에 이 부분이 있네. 이 부분이 결국 뭡니까? 1층과 2층의 중간층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이탈리아로 매자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매자닌, 그래서 이제 매자닌 이 표현 자체가 1층과 2층의 중간층이다. 이런 의미예요. 결국 이걸 응용해서 지분과 부채, 중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자금 조달 방식을 총칭해서 뭐라 표현합니까? 매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지분 금융 방식이냐, 부채 금융 방식이냐, 매자닌 금융 방식이냐, 이거로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인데, 자, 이제 앞으로 우리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리츠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한다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예요. 따라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원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 발행을 하니까 당연히 이 중에 어디야 합니까? 지분 금융이다 할 수 있겠죠. 지분 금융. 다음은 자,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쉽게 이정하세요. 여러분이 펀드에 가입한다는 이야기예요. 펀드에 가입한다. 그럼 펀드에 가입하면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 그 펀드에 뭘 갖습니까? 지분을 갖는 셈이에요. 지분, 나 상대방은 지분을 매각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다. 이거 어디 합니까? 지분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모에 의한 증자라는 게 있습니다. 증자. 이때 공모는 공개 모집의 줄임말이에요. 공모는 공개 모집이다는 겁니다. 자, 불특정 다수의 투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모. 다음 증자입니다.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자본금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늘린다. 그럼 자, 어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할 때도 좀 공모에 의해서 증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모에 의한 증자, 이분도 뭘로 보겠다? 지분 금융으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분 금융이다. 자, 다음은 자, 신디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신디게이트, 그리고 조인트 벤처.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자, 신디게이트나 조인트 벤처 모두가 개발사 방식이에요. 그럼 개발사 방식인데 우리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총 개발 사업비가 10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0억이 필요한데 이 100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딱 두 사람이 참여합니다. 1인당 50억씩. 이처럼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조인트 벤처예요. 반면 100억 이걸 조달하는데 10만 명이 참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다수가 참여했죠? 그럼 어때? 일단 소액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신디게이트예요. 그래서 이처럼 다수가 참여, 소수가 참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투자자로 참여하면 출자한 금액만큼 나는 뭘 갖습니까? 지분을 갖는 셈이에요. 따라서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일도 뭡니까? 지분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어디 간다? 지분 금융.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험도 당연히 출제되었죠. 지난 시험에 이런 일이 받았냐? 부동산 투자사, 조인트 벤처 등은 자금을 조달한 지분 금융 방식이다. 맞잖아요. 이런 것만 구분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5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공모에 의한 증자,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이들은 다 어디에 합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지분 금융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이제 자산 담보부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담보부증권 또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표현하는데, 자, 이는 영어 첫 글자에서 자산은 뭡니까? 어셋. A가 되겠죠. 담보했다. back. 그 B. 증권 security S. 그래서 ABS. ABC가 아니에요. ABS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담보증권 또는 자산유동화증권이 있다. 이는 ABS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다음은 주택 저당채권 담보부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저당 담보부 증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저당 담보 증권 이도 영어 책을 따서 저당은 뭡니까? 모기지. 그래서 M 담보에다 back B 증권 security S MBS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MBS. 그럼 이때 자산 담보부 증권 ABS나 저당 담보부 증권 MBS 이들도 모두가 널론에서 부채금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MBS다. 저당 담보주권 이건 뭡니까? 저당 설정 관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금리로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때 이제 저당 담보주권이다. MBS 이 상품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3, 4, 5, 6월 뭐 순차적으로 배우시겠지만 MBS 이 상품도 아주 다양해요. 이 다양한 이 상품 중에서도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MBB 안타깝지만 우리 시험 당연히 영어로 나오는 겁니다. MBB, MBTV, CMO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자, MBS 상품도 아주 많다 그랬죠? 이 중에 MBTV, CMO라는 상품이 있다. 이 상품들은 모두 채권 형태로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채권 형태로 발행이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택 상환 사채다라는 게인데, 자,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사채, 채권이죠. 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택으로 집 지어서 주택으로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채권으로 발행이니까 당연히 어디 합니까? 부채금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부채금융 몇 가지 해드렸습니다. 먼저 자산담보주권 또는 자산유도화주권 ABS, 다음 저당담보주권 MBS, 다음 주택상환사채. 이들은 모두가 어떤 부채 자금을 조달하는 부채 금융 방식이다 생각하시고, 특히 MBS 상품 중에서도 MBB, MBTV, CMO 이런 상품들은 다 어디 합니까? 부채 금융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환사채라는 게 있어요. 전환사채. 자,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둘을 보겠습니다. 둘을 보면 모두 어때? 사채, 채권이잖아요. 채권 형태에서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채권 형태에서 발행이지만 전환사채는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부여된 채권이에요. 채권. 다음 신주 인수권사채다. 자, 이는 어떻습니까? 신주 인수권이라는 신주 인수권이라는 옵션이 부여된 사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용어 정리를 합시다. 전환권은 뭐라겠습니까? 전환사채 이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전환사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자, 그리고 신주 인수사채다. 이때 신주주권은 신주 인수사채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채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다. 그럼 자, 그리고 전환권이다. 신주 인수권이다. 이는 옵션이니까 권리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여튼 전환권, 신주권 모두가 주식과 관련된 권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주식과 관련된 권리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채권의 형태에서 발행이 이루어지지만 이처럼 주식과 관련된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분, 부채, 중간석유 지니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전환사채, 신주 인수사채 이 두 가지가 바로 뭡니까? 매자닌 금융의 가장 대표의 예가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매자닌 금융의 대표의 예가 된다 생각하시고, 사실 뭐 전환사채가 뭐고 신주 인수사채 뭐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자닌 금융의 가장
대표의 두 가지로 말씀드려서 뭐가 있습니까? 전환사채, 신주 인수사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금을 잡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 예들이 우리 시험에 때 출제된 사례들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자, 먼저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었죠. 부동산 간접투자 펀드, 공모연 증자,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이들은 어디에 갑니까? 지분 금융 방식이었죠. 다음 자산 담보증권 ABS, 저당 담보증권 MBS, 주택 상환사채, 이들은 어디에 갑니까? 부채 금융이다. 특히 MBS 상품 중에서 MBB, MBTV, CMO, 이들은 부채 금융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전환사채, 신주 인수공사채가 있죠. 이들은 어디 합니까? 메자닌 금융에 해당한다. 이래서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또 반복학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자, 여기 교재 보시면 235페이지예요. 자, 1번 챕터 부동산 금융의 개념이다. 여기는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챕터에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첫 번째 보세요. 자, 부동산 금융이란 일정한 자금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과 주택 건설업자에 나와 있죠. 결국은 어떤지, 자, 무주택 서민 어디 합니까? 실수요자죠. 주택 건설업자는 어디 합니까? 공급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장기 저리로 대출이 줌으로써 주택의 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주택 공급을 확대하게 하는, 자, 또 두 가지 들어있네요. 주택 구입을 어떻습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주택 공급을 어때?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이야기지요. 네, 자, 다음 좀 봅시다. 특수금융을 말한다. 그래서 주택금융은 일반금융에 다르다 했죠? 특수금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했을 때 설명 내용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세요. 부동산 금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토지금융, 하나는 주택금융. 두 가지 나눌 수 있겠죠. 이 중에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건 뭡니까? 주택금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다. 이 표현 자체 때 주택금융을 의미하는 경우가 어때? 아주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부동산 금융이다 표현하고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이 같은 경우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주택금융.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을 개발 또는 취득하려는 목적에 인하였죠. 자, 여기 들어있죠. 부동산을 개발 또 어때?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개발 또는 취득하는 목적에 화폐 신용을 이전하게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 관계에 대한 영향을 지칭한다. 이 자체가 부동산 금융을 아주 넓은 의미에서 정의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부동산 금융은 맨 끝부분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결국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다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다음 2번 챕터 봅시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종류다 소인데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챕터는 별표 3개 놓으시고 양호로 1번입니다. 자본 조달 방식에 따른 금융의 종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소개해드린 내용이죠. 자금 조달 방법이 있다. 크게 우리 두 가지인데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다. 그리고 이런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 자금 조달 방식 총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메자닌 금융이다. 그랬죠. 이걸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지분금융입니다. 자, 주식 발행이나 지분권 판매로 자기 자본을 조달을 말한다. 자, 이처럼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을 매각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한 게 바로 뭡니까? 지분금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안의 기억본 보세요. 부동산 신디게이트다. 니먼 조인트 벤처. 자, 여기 있죠. 부동산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자, 이들은 어디 합니까? 지분금융 방식이지요. 다음 디귿본 보세요. 디귿 보시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도 주식 발행이니까 당연히 지분증권이 되겠죠. 지분금융 방식이다. 다음 리얼본 보세요. 리얼본은 중간쯤에 자, 부동산 집합 투자기구다 나와 있죠. 이게 일명 부동산
펀드다 이렇게 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데 있죠.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다. 자, 이도 어디 합니까? 지분 금융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236페이지입니다. 자, 236페이지는 동원의 2번 부채금융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저당 설정이나 사채 발행으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저당 설정한다든지 사채 발행 일조에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게 바로 뭡니까? 부채금융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자 기억 보세요. 저당 금융이다. 당연히 저당 설정하겠죠? 어디 합니까? 부채금융이다 보시면 되겠고 디귿번 주택 상환 사채다. 여기있네요. 주택 상환 사채. 자, 이는 어디 합니까? 부채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금융. 그리고 리를 보세요. 자산 담보 보증권. 자, 자산 담보 보증권 ABS가 되겠죠? ABS. 이도 어때? 부채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우리 교재 통해서 이해하시고, 자, 230회 상단으로 올라가 보세요. 자, 상담 보시면, 자, 예제 1번이 들어있죠? 1번 문제 풀어봅시다. 실제, 우리 지금 출제했던 기출문제예요. 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부채금융을 모두 고른 것은 묻고 있죠? 자, 그럼 기억 보세요. 조인트 벤처. 이는 어디 합니까? 지분금융이죠. 그럼 기억번 들어가면 답이 될 수 없다. 1번, 2번 아웃. 빨리 1번, 2번 아웃 시켜버리고, 다음 답은 3, 4, 5번 중에 있겠지요. 그럼 3, 4, 5번 차이가 뭡니까? 니은 들어간 안 들어간 이 차이겠죠. 얼른 니은 봅시다. 니 보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자산 담보 보증권 이걸 뜻하는 거지요. 참 불리는 용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꼭 영어를 넣어준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ABS. ABS. 그래서 ABS 이 뭡니까? 자산 담보 보증권이다. 어디 합니까? 부채 금융이 되겠지요. 그래서 니은 부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때? 니은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럼 보기 3, 4, 5 중에 니은 들어간 건 3번밖에 없네요. 그죠? 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해서 문제를 빨리 푸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자, 우리 또 살펴봅시다. D번 보세요. D번 주택 상환 사채다. 어디 합니까? 부채 금융이 되겠죠. 부채 금융이다. 다음, 1번 공모연 증자다. 어디 합니까? 지분 금융. 자, 우리 배웠죠. 공모연 증자 지분 금융이라 그랬습니다. 다음, 자, 미음 보세요. 부동산 신디게이트. 어디 합니까? 지분 금융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부채금융만 찾아오시면 니은번 자산 유동화 증권 ABS, D번 주택 상환 사채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교재 내용이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이 내용은 따로 필기 한번 해주시죠. 특히 여기는 이 얘들 있죠? 이 얘들 자, 지분 금융 사례 그리고 부채 금융 사례 다음은 매자닌 금융 사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얘들은 좀 이제 메모를 좀 해놓으신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보세요. 이제 237페이지입니다. 자, 3번 챕터 봅시다. 3번 챕터는 주택금융이다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2개 치고 양월 1번 주택금융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봤죠. 동그라미 1번 주택 소비금융, 동그라미 2번 주택개발금융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봅시다. 그것은 자,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자,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택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실수연 금융이다.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했던 주택 소비금융이다. 할 수 있겠죠? 주택소유자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주택 구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기준택의 개봇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 주택 건설 촉진하는 목적하에 주택 건설자의 건설 때 필요한 자금을 지어주는 공급자에 대한 금융이다. 이게 뭡니까? 주택개발금융이 되겠죠. 됐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양월 2번 주택금융의 기능이다. 우리 설명 다 드렸어요. 항상 기능 나오면 뭘 떠올리자? 역할. 그래서 주택금융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하시고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주택거래 활성화. 우리 설명드렸죠? 하나의 기능이 되겠죠. 다음 동그라미 2번 자가 소유를 촉진한다. 그게 뭡니까? 결국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얘기지요. 다음 3번 저축을 유도할 수 있고 일통해서 주택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4번 경기 조절의 기능도 있는 거지요. 다음 동그라미 5번 주거 안정의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6번 부동산 공급 즉 주택 공급을 확
확대시키는 기능도 있다, 뭐 등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주택금융에 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절 부동산 금융의 우위다 이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절로 넘어갑니다. 자, 238페이지예요. 자, 238페이지 보시면 2절 부동산 저당 대출이다 소유인데 1번 챕터입니다. 1번 챕터 저당의 개념과 종류다. 그래서 저당이 무엇이다?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성 없습니다. 네, 용어만 이미 우리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저당은 뭘 뜻입니까? 영어로 모기지였지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으로 1번 첫 번째 보세요. 자, 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 것을 말한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페이지 보세요. 자, 우측 페이지 보시면 자, 2번 챕터 저당 대출의 위험과 이자율 결정이다 소개했죠? 여기서부터 조금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 우리 교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야기 주도록 하겠습니다.